번째 강의 ESG는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ESG를 요즘 워낙 많이 들으셔서 ESG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ESG는 뭐지 이렇게 하면 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자세하고 좀 친절하게 ESG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ESG가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례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남태평양의 인구 11,000명의 작은 나라 투발루,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북동쪽에 있는데 투발루의 장관이 이렇게 화면에 보시듯이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바닷속에 들어가서 무릎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 되는 깊이까지 들어가서 서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가라앉고 있다. 그러니까 가라앉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해수면이 올라와서 지금 물에 잠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사례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프랑스인데 프랑스로 넘어가 보면은 프랑스 하원이 이제 기후변화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 편도 2시간 반 이내 거리, 짧은 거리 비행 노선은 없애자. 왜? 승객 1인당 탄소 배출량 계산해 보니까 비행기가 열차의 77배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운항할수록 지구 온난화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2시간 반 이내, 열차로 2시간 반 이내 되는 짧은 거리에서는 비행기 운항을 하지 말자. 열차를 더 늘려서 열차를 타고 다니자. 불편하지만 이게 확정되면 이제 파리에서 리옹, 파리에서 낭트까지는 이제 항공노선, 국내선 노선이 폐지되고 열차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시민들에게 무척 불편한 조치인데 흥미로운 점은 시민단체가 2시간 반 이내가 뭐냐? 편도 4시간 이내는 비행 노선을 없애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뤄고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ESG 중에서 특히 환경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상징적 사례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ESG가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총론에서 ESG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환경이죠, 환경. 일부에서는 environment 명사를 쓰기도 하는데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 ES 자체가 전체적으로 형용사로 쓰이기 때문에 environmental 형용사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중요한 지엽적인 문제이고요. 이는 기업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경영을 하는지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는 사람과 관련된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을 하느냐 그게 S, 소셜, 사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뒷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G, 거버넌스, 지배구조. 내용이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업이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고 깨끗하고 맑은 경영을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경영을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삼각형 경영이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상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환경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탄소 중립하고 알리백인데요. 탄소 중립은 탄소를 배출하는 양과 탄소를 흡수하거나 줄이는 양을 계산해 보니 0이 되더라. 그래서 총량에서 탄소를 늘리지 않더라. 그래서 카본 출월, 탄소 중립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2050년까지 우리나라 포함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경제 개발이 좀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시간을 좀 유예해 달라, 미뤄 달라 그래서 한 2060년을 탄소 중립의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알리백은 최근 대선전에서 얘기가 돼서 지금 거의 전 국민이 다 알 정도가 됐는데요. 알리는 리뉴어블,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에너지에는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석탄같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력을 생산하지만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그런 석탄 발전 같은 게 있고,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풍력, 지열, 그 다음에 태양광, 그런 걸 재생에너지라고 그러죠. 재생에너지 100, 이거는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그래서 세계 많은 기업들이
언제까지 알리백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알리백을 하겠다 이 얘기는 내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100%를 이제는 석탄 발전으로 나온 전기를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다 쓰겠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억제를 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무엇이냐? 사회는 사람과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업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직원이 있겠죠. 직원들을 잘 처우해주고 잘 교육개발 기회도 주고 또 임금급여 구조도 차별적이지 않은지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원 말고 또 누가 있죠? 거래기업. 거래기업들하고 공정하게 잘 거래를 하는지 그다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지 뭐 이런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도 이해관계자로 할 수 있는데 주주는 이제 지배구조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이제 기업들은 이게 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면 많이 내면 된다. 이런 이제 주주자본주의가 이제 그동안 이제 지배적 관점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업들은 환영받지 못하죠. 주주 외에 지금 말씀드린 직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거래기업,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하는 그들과 잘 소통하고 그들의 이해를 존중하는 경영을 하는 기업을 착한 기업, 좋은 기업으로 보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는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분 이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건 이제 주주총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경영진의 의사인데 이런 이제 의사결정들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잘 하라. 이게 이제 ESG 경영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ESG 경영을 하게 되면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주주익만을 올리기 위해서 막 단기에 치중하는 경영을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양극화를 가져온 요인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해 경영을 하면서 멀리 내다보는 경영을 하라.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이슈고 또 하나는 이를 뭐 특정 부서의 일로 할 게 아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 전반, 생산 과정 전반에 다 ESG라는 가치를 반영해서 그렇게 경영을 하게 되면 기업의 중장기 가치가 올라가고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좋아진다. 이게 이제 ESG 경영이 얘기하는 것이고 지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느냐? 이게 2004년에 유엔에서 Who Cares라는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ESG가 이제 처음 공식 언급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4월에 우리말로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게 발표되면서 이제 ESG의 중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 PRI에는 3,0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이 서명을 해서 좀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책임 투자 원칙은 6가지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영학이나 경제에서 책임 얘기가 나오면 관련된 얘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책임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원칙이 있는데 중요한 거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 책임 투자 원칙은 주로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ESG는 아까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투자자들이 기업들한테 ESG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ESG를 지키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기업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 투자자들이 기업들한테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돈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ESG를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투자자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ESG를 하도록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과정에서 ESG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겠다. 기업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봐서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 이런 말이고요. 또 투자 대상 기업들이 ESG를 아까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공시하라. 이거에 대한 압박이 큽니다. 지금 기업들한테 특히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들이 그런 큰 자산운용사들이 기업들한테 ESG 공시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고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이상의 대기업들은 ESG 공시를 지금 의무화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하는 업종 내에서 이 PRI 6개 원칙이
잘 수용되고 확산되도록 하겠다. 이런 이 세 가지, 이 여섯 가지 원칙이 있는데 중요한 세 가지를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드라이브를 가는 강력한 ESG에서 강력한 드라이브 걸고 있는데 그 정신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2006년 4월에 만들어진 PRI 책임 투자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ESG가 세부적으로 무엇이냐? 복잡합니다, 사실은. 환경사회 지배구조로 설명을 드렸지만, 세계적으로 600여 개 이상의 평가 지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달라서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다 지키란 말이냐, 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요.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우리 정부에서 요즘 뭐 K방역, 뭐 K팝, 여러 얘기 있는데, K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기업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하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준수해서 그 다음에 이 정도에 대해 해당되는 것들은 공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삼아보자 해서 그 가이드라인 제시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환경사회 지배구조에 앞서서 이제 정보공시라는 5개 문항을 제시했는데 이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시할 거냐, 얼마마다 공시할 거냐, 그 공시의 범위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핵심 이슈와 핵심 지표, KPI 핵심 지표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정보 공시를 해도 이게 검증을 받아야 정확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그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증은 받았는지, 이걸 이제 정보 공시의 5개 문항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환경이 좀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7개 문항입니다. 환경에 해당되는 건 이제 기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친환경 경영을 하느냐,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경영을 하느냐 이런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환경 경영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 추진 체계를 갖췄는지,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자원을 낭비하는지, 적게 사용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부자재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 재생할 수 있는 원부자재는 전체 중에 어떤 비율인지, 그 다음에 탄소 배출에 대해서 우리 온실가스,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온실가스 배출은 어느 정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스코프 어려운 말들이 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코프 1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스코프 1이고요. 스코프 2는 기업들이 전기를 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용하는 전기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전기를 사오니까 내가 쓰는 양의 만큼 한전에서 생산을 할 거잖아요. 전력 생산을. 그 과정에서 한전에서 발생하는 전기 발생량이 스코프. 그 부분도 이제 기업이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책임이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뭐 유통망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 공급 체인이라고 그러죠. 기업들은 많은 기업들로부터 이제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납품하는 기업들이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 그 스컵 3예요. 스컵 3가 기업들이 이제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또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요인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 그 중에 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제가 앞에서 알리백을 말씀드렸죠.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이런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태양광, 풍력, 지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잘 절약하며 쓰는지, 그 중에 사용한 물 중에 재사용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또 폐기물 배출은 얼마나 하는지, 그중 폐기물 중에 재활용하는 것들은 어떤지. 여러분 이게 최근 많이 하는 순환경제라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이제 순환경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은 원료를 채취하고 이렇게 생산한 다음에 소비하면 다 버렸잖아요. 이제 버리지 말고 재사용, 재활용하자. 그게 순환경제죠. 그만큼 이제 자원 사용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오염을 얼마나 시키는지, 수질오염을 얼마나 시키는지, 그다음에 환경 관련 법규를 얼마나 위반하고 있는지, 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과 서비스가 전체 제품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런 항목들이 한 기업이 환경 경영, 친환경 경영을 하는지를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지표인데 그 17개 문항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사람과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하는 경영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노동에서 보게 되면, 이 노동은 이제 근로자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채용을 얼마나 하고, 고용을 잘 유지하는지, 근로자들이 막 힘들어서 막 많이 나가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정규직 비율은 얼마인지,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교육 훈련은 잘 시키는지,
복리후생 잘 돼 있는지, 또 결세 자유를 보장하는, 이게 이제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안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과 양성 평등, 그래서요, 여기서는 이제 차별의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성 급여가 남성 대비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장애인을 잘 고용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차별과 관련된 이슈고요. 그다음에 요즘 우리나라는 안전이 많이 중요하죠. 안전사고가 많이 벌어지면서 안타깝게도 이제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이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져서 책임 있는 경영진들한테 책임을 묻는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전 추진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지, 재해율이 낮은지 높은지 이게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인권을 존중하는지, 그래서 인권의 리스크라든가 정책을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이건 거래기업들과 관련된, 거래기업과 동반성장을 하는지, 그래서 협력사의 이경영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협력사들은 좀 아무래도 대기업들보다는 이제 ESG 경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되기 때문에 지원을 잘 하고 있는지, 또 협력사의 ESG 협약사항은 무엇인지, 이제 거래기업들과의 관계를 보는 것도, 또 지역사회와 관계죠. 이거는 지역사회 사회공헌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죠. 정보보호, 데이터 관련된 정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는지, 또 침해됐을 때 잘 구제하는지,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사회 관련 법규 위반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는 근로자, 그 다음에 뭐 거래기업, 지역사회, 이런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또 소통을 잘 하고 그들의 이해를 존중하는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사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인데요. 지배구조가 내용이 어렵지만 투명한 경영, 또 맑은 경영, 깨끗한 경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에서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이사회 구성입니다. 이사회 내에서 이사회 안건이 잘 상정되고 있는지, 사회이사의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높을수록 투명 경영이 좀 이루어지겠죠. 아무래도 내부 사람보다는 외부 사람이 많아질 때 견제가 잘 될 테니까요. 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사회에 여성들이 충분히 참여하고 있는지, 사회이사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는지. 또 이사회 활동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사들이 잘 출석하는지, 특히 이제 사내에 있는 의사들의 출석률은 어떤지, 또 이사회 산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어떤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짚고 있는지, 안건 처리는 어떤지. 그래서 이 두의 항목은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또 토의되는 과정이 투명하고 잘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주권리가 존중되는지에서 이제 주주총회 소집 공고, 그 다음에 뭐 집중 전자 투표제에 관련된 거, 배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주주고요. 그다음 윤리 경영이 당연히 윤리 경영을 해야 되겠죠. 윤리규범 위반 사항에 있어서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부 감사가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적발하고 제재하고 고치는 그런 감사자가 잘 되어 있는지, 내부 감사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감사 기구는 전문적인지,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법규 위반, 이거는 어떤지,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투명한 의사결정, 깨끗한 경영, 부패 없는 경영,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17개 문항이 지배구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이제 환경의 중요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주로 이 환경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사회의 경우에는 이제 나라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요. 미국은 인종 이슈가 중요하잖아요. 블랙 라이브 매터, 흑인의 인권도 생명도 중요하다, 이런. 미국은 인권 이슈가 중요하고, 저희는 이제 안전사고가 많이 빈발하면서 이제 사업장의 안전 이슈가 지금 많이 중요합니다. 그 사회의 경우는 나라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환경과 사회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배구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배구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과 사회에 관련된 이런 의사결정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결국 의사결정을 이 지배구조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경영에 관련된 적절하고 알맞은, 그 다음에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지배구조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ESG 경영의 관건은 지배구조에 있다. 지배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ES에 관련된 그 평가 지표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4개 영역, 그렇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 다음에 정보 공시가 앞에 하나 있었죠. 그
그다음에 이런 범주들, 이게 큰 범주들을 세보니까 27개 범주고, 그다음에 여기 작은 이런 항목들을 하면 61개 기본진단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대기업들에 해당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중소기업들은 이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여건도 안 되고 이제 역량도 안 돼. 그래서 정부에서 이 KESG 61개 기본진단 항목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조금 범위를 좁혀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제시한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큰 틀에서 무엇이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리고 ESG 경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그 경영의 가치가 생산 과정 전반 또 경영의 전반에서 구현돼서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하는 거고, 주주익만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 존중하는 경영을 해라. 이게 ESG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